오늘 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믿기 어렵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실화를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옥도를 방불케 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머나먼 이국 땅, 대한민국의 라면 한 봉지로 기적처럼 생존한 우크라이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포화가 잠시 멎은 틈을 타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향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관 정문 앞에서 그가 벌인 행동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광경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고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고 하는데요. 고작 라면 한 봉지가 뭐라고 이 평범한 노인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만들었으며 수백 킬로미터의 험난한 여정도 마다하지 않게 했을까요? 그의 처절했던 생존기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 그리고 마침내 대사관 앞에서 그가 보인 전 세계를 울린 그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오랜 지기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날부터 푸른 제복에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담고 전 세계 오지를 누비는 외교관 친구입니다. 험지 근무도 마다치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그 친구가 얼마 전 수년간의 폴란드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잠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던 중 그 친구는 자신의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강렬하고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며 한 우크라이나 노인의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고도 경건한 목소리로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우크라이나의 땅과 하늘이 무자비한 포화로 신음하던 시절,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폭발음이 사람들의 고막을 찢고 절망이 안개처럼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필사적인 구호의 손길이 간신히 닿기 시작하던 바로 그런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빅토르 이바노비치 할아버지, 우크라이나 동부의 드넓은 흑토지대에 황금빛 해바라기가 끝없이 펼쳐지고 비옥한 체르노잼 위로 밀과 옥수수가 풍요롭게 자라나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작은 농촌 마을 자티슈네에서 태어나 평생을 땅을 벗삼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의 하루는 동틀 무렵 새벽 안개가 자욱한 밭으로 나가 간밤에 이슬을 머금은 작물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굵고 투박한 그의 손은 흙을 만질 때 가장 편안했고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수십 년간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과 세월의 풍상이 새겨놓은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여름이면 손수 가꾼 토마토와 오이로 온 가족이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가을이면 탐스럽게 익은 사과와 포도를 수확해 겨우내 먹을 잼과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장작 타는 난로가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내 올레나가 끓여주는 따뜻한 우크라이나 전통 수프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어린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재롱을 보는 것이 그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에게 전쟁이란 아주 어릴 적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어렴풋이 들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 혹은 밤늦게 낡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나 스쳐 지나가는 아득히 먼 나라의 분쟁 소식일 뿐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하고도 단단했던 평화는 어느 날 새벽 예고 없이 찾아온 검은 그림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2022년 2월의 어느 춥고 어두운 새벽, 빅토르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그러나 그날따라 유난히 불길한 정적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과 함께 그의 집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뻘건 화염이 기둥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땅바닥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창문 유리가 폭탄 터지듯 박살나며 날카로운 파편을 쏟아냈습니다. 잠옷 바람으로 마당에 뛰쳐나온 빅토르 할아버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생지옥.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은 섬광으로 번쩍였고 포탄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가 연이어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웃집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가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올레나, 아들 드미트로와 며느리 카테리나,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올렉산드르와 이리나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어서. 그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정든 집, 평생을 바쳐 일군 농토, 손주들과 함께 심고 가꾸었던 과실수들, 아내와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낡은 벤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뒤로한 채 그는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무작정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무엇을 챙길 경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신발 밑창이 닳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수많은 피난민 행렬을 만났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질린 얼굴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지는 노인과 아이들. 그 길 위에서 빅토르 할아버지는 아내 올레나를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폭격이 잠시 멎은 틈을 타 길가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던 중 갑자기 날아온 파편이 그녀의 가슴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의 품속에서 힘없이 쓰러져가며 여보, 아이들을 부탁해요 라고 속삭이던 아내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그는 남은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정처 없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수주일에 걸친 처절한 여정 끝에 그들은 국경 근처에 마련된 거대한 피난민 임시 수용소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그곳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부족한 식량과 식수, 열악한 위생 환경, 그리고 매일 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새우잠을 자야 하는 현실. 빅토르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도 안타깝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구호품을 배급받기 위해 몰려든 인파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친 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빅토르 할아버지. 그의 가슴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차라리 올레나와 함께 갔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과 절망이 독버섯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배급되는 음식이라고는 밀가루 반죽을 딱딱하게 구운 비스킷 몇 조각, 혹은 감자 몇 알이 전부인 물기묽은 수프 한 그릇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사나흘을 꼬박 굶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의 몸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라갔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꿈속에서 아내와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의 그림자가 그의 영혼마저 잠식하려던 바로 그때 수용소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멀리 꼬레아라는 나라에서 보내온 대규모 구호물품이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구호품 배급처로 몰려들었고 빅토르 할아버지 역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알록달록한 그림과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가득한 네모난 봉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대한민국 라면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 빅토르 할아버지는 그 낯선 물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특히나 불달 그림과 함께 새빨갛게 디자인된 포장지는 마치 위험, 절대 먹지 마시오 라고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평생 순하고 담백한 음식만을 먹어왔던 그에게 저토록 자극적으로 보이는 인스턴트 음식은 도저히 입에 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배급받은 라면 봉지를 한쪽 구석에 던져두고 또다시 며칠을 굶주림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허기를 이길 장사는 없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마침내 최후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기 전에 뭐라도 먹어보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라면 봉지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먼저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뒤 공동 취사장에서 겨우 빌린 낡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물을 붓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면과 두 종류의 스프를 뜯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형용할 수 없이 강렬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그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구수하고 알싸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느껴지는 그 복합적인 아로마는 텅 빈 그의 위장을 사정없이 자극하며 침샘을 폭발시켰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앞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국물의 면 요리가 마법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포크를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부터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목구멍을 강타하는 짜릿한 매운맛. 예상은 했지만 그 강렬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기침이 터져 나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역시 이건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구나.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그의 온몸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운맛의 파도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마치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진주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진한 감칠맛이 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마치 혹한 속에서 모닥불을 만난 것처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며
따스한 온기가 혈관을 타고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손과 발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고 며칠간의 굶주림으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던 위장의 통증도 신기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면발을 후루룩 소리 내어 빨아들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존재했다니. 그것은 단순한 맛을 넘어선 거의 체험에 가까운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그러나 한 올의 면과 한 방울의 국물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정성스럽게 라면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어느새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의 패인 양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눈물이자 감격의 눈물,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 음식이, 이 빨갛고 매운 음식이 나를 살렸구나.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허우적대던 그에게 한국 라면은 문자 그대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에 맞나요?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구원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빅토르 할아버지의 하루는 한국 라면과 함께 시작되고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급받은 라면 봉지를 마치 금은보화처럼 소중히 다루었고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이 생명의 국수로 해결했습니다. 어떤 날은 국물에 딱딱한 배급용 빵을 찍어 먹으며 부족한 양을 채웠고 아주 운이 좋은 날에는 수용소 한 구석에서 자라난 야생파 몇 줄기나 양파 조각이라도 구에 함께 넣어 끓여 먹으며 소박하지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라면 봉지에 인쇄된 한글은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그림과 글자들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친근함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뭉클한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우리에게 이토록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내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분명 천사처럼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일 거야. 그는 종종 그런 상상을 하며 마지막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도 아껴 마셨습니다. 그 매콤하고 칼칼한 국물은 지치고 병든 그의 몸에 불가사의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무엇보다 살아야 한다는 꺼져가던 의지를 다시금 지펴주었습니다. 시간은 전쟁의 상처를 더디게나마 치유하며 흘러갔고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굴의 저항 끝에 마침내 포성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 할아버지가 머물던 지역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더디지만 질서와 안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아들 드미트로 내외와 사랑하는 손주 올렉산드르, 이리나와 기적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고 신께 끝없이 감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던 집과 마을은 폐허로 변해 돌아갈 곳이 없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회의 기쁨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한국 라면에 대한 사무치도록 깊은 고마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거처에서나마 가족들과 함께 안정을 되찾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던 빅토르 할아버지는 어느 날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그 신비롭고도 고마운 한국 라면을 만들어주고 보내준 나라 꼬레아의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이 터질 듯한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달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힘없는 난민, 노인이 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편지를 쓰자니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변변한 선물 하나 마련할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 시절 알게 된 젊은 자원봉사자로부터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곳이 있으며 그곳이 바로 꼬레아를 대표하는 장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사관. 그래, 바로 거기다. 거기에 가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 빅토르 할아버지의 희미했던 눈빛이 순간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마을에서 바르샤바까지는 기차를 타고도 꼬박 하루 이상이 걸리는 노인의 몸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이미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에게 간신히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여기저기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얼마 되지 않는 여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먹었던 수백 개의 한국 라면 빈 봉지들 중에서 가장 상태가 깨끗하고 온전한 것들, 특히 자신에게 처음 생명의 맛을 느끼게 해준 그 강렬한 붉은색 봉지 몇 개를 골라 마치 독립투사가 태극기를 품에 숨기듯 정성스럽게 접어 낡은 외투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되고도 절실한 감사의 표시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 라면 봉지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생명의 징표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낡고 해진 배낭 하나를 어깨에 둘러맨 빅토르 할아버지의 바르샤바행 여정은 예상대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원 국경 열차의 딱딱하고 차가운 철제 의자에서 웅크리고 밤을 새워야 했고, 말이 통하지 않아 몇 번이나 엉뚱한 버스를 잘못 타기도 했습니다. 허름한 행색에 그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차가운 시선들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 내 생명을 구해준 그들에게 이 가슴 터질 듯한 감사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 는 뜨거운 1년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간의 힘겨운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그 낯선 대도시의 번화가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의 고향과는 너무나 다른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과 그 위에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태극기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빅토르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동안 대사관 정문 앞에서 서성이며 쉽사리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과 남루한 행색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고, 과연 저 웅장한 건물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기나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정문을 지키고 서 있던 제복 차림의 폴란드인 경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는 폴란드어 단어와 간절한 표정, 그리고 온갖 손짓 발짓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꼬레아 대사,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 제 생명. 그의 말은 뒤죽박죽이었고, 경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를 꾀죄죄한 노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대사를 만나겠다고 하니 황당함을 넘어 불쾌감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경비는 처음에는 그를 성가신 구걸꾼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손짓으로 저리 가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빅토르 할아버지의 눈빛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사이로 빛나는 두 눈동자에는 절박함과 함께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실된 무언가가 강렬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떨리는 손에 소중하게 들려있는 누가 봐도 오랫동안 정성껏 간직해온 듯한 낡고 빛바랜 한국 라면 봉지들. 경비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본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분명 평범하지 않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규정상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를 연민과 호기심에 이끌려 일단 빅토르 할아버지를 대사관 안쪽 방문객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폰으로 이 불가야한 상황을 당시 영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제 친구에게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듯한 노인 한 분이라면 봉지를 들고 와서 무작정 대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제 친구는 그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또 무슨 복잡하고 골치 아픈 민원이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겠구나 싶어 약간의 짜증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빅토르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대기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실 한쪽 구석 의자에 마치 죄인처럼 잔뜩 움츠린 채 앉아있던 전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온 얼굴에 짊어진 듯한 한 노인이 자신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을 때 친구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일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토르 할아버지가 자신의 해진 외투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꺼내 보이듯 조심스럽고도 경건한 손길로 꺼내놓은 것을 보고는 그만 충격으로 할 말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저기 때가 묻고 귀퉁이가 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정성과 염원이 담긴 듯 여러 번 곱게 접힌 선명한 붉은색의 한국 대표 매운 라면 봉지들이었습니다. 사태의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제 친구는 즉시
대사관 내에서 우크라이나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급히 수배했습니다. 잠시 후 통역이 도착하자 빅토르 할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기구하고도 처절했던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고향 마을 자티슈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전쟁터로 변했는지, 사랑하는 아내 올레나를 어떻게 잃었는지,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피난길에 올라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리고 그 지옥과 같았던 수용소에서 우연히 맛보게 된 한국 라면 한 그릇이 어떻게 자신에게 꺼져가던 삶의 의지를 기적처럼 되찾아 주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어떤 미사여구나 과장도 없이 그저 겪었던 사실 그대로를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쟁의 비극,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희망과 감사의 무게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심금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특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라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라면을 처음 먹던 날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배부름을 느꼈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라면을 만들어주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 귀한 음식을 보내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공손히 라면 봉지들을 제 친구 앞에 받치듯 내밀었을 때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대사관 직원들 모두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몇몇 젊은 여직원들은 이미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훔치며 흐느끼고 있었고, 심지어 백전노장의 외교관인 제 친구마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아야 했다고 합니다. 빅토르 할아버지의 순수하고도 절절한 진심은 보통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시되는 외교 공간을 순식간에 따뜻한 인간애와 깊은 감동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 친구는 즉시 이 특별한 사연을 대사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사는 이례적으로 이 이름 없는 우크라이나 노인을 대한민국 대사관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정중히 맞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록 국가 원수나 고위급 외교관의 방문은 아니었지만 한 평범한 인간이 보여준 진실된 감사의 마음이 가진 무게와 울림은 그 어떤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선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숭고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빅토르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와 한국 전통 다과를 정성껏 대접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대한민국 정부와 온 국민을 대신하여 그의 기적적인 생존과 불굴의 용기에 깊은 위로와 존경,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빅토르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선물로 최고급 품질의 고려 홍삼 농축액 세트와 비타민 영양제,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고마워했던 바로 그 한국 라면을 종류별로 빠짐없이 그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넉넉하게 여러 상자 가득 채워 정중하게 전달했습니다. 빅토르 할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산타클로스에게서 꿈에 그리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산더미처럼 쌓인 라면 상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며 해맑게 웃었고, 연신 스파시바 꼬레아를 알아들을 수 없는 우크라이나 억양으로 외쳤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모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사관 직원들은 또 한 번 가슴 깊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사관 직원들의 진심 어리고도 극진한 환대에 너무나 깊이 감동했고, 자신이 받은 이 크나큰 은혜와 따뜻한 마음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더니 제 친구에게 존경하는 꼬레아의 신사숙녀 여러분, 저에게 아주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하고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허둥지둥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제 친구와 다른 직원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그가 사라진 쪽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지? 혹시 놓고 가신 물건이라도 있으신 건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건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약 10여 분쯤 지났을까? 빅토르 할아버지가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손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뜻밖의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사관 건물 주변 화단이나 길가 풀숲에서 급하게 꺾거나 주워 모은 듯한 이름 모를 소박한 들꽃 몇 송이였습니다. 하얀색, 노란색, 보라색의 작은 꽃들이었고, 어떤 것은 이미 시들기 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꽃다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빅토르 할아버지는 그 작은 꽃, 묶음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공손하고도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제 친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꽃들은 비록 볼품없고 향기도 없지만 여기에는 제 모든 진심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 작은 정성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꽃들처럼 고귀하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 모두에게 우리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이 늙은이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친 빅토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대사관 정문 앞으로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친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은 여전히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알 수 없는 예감과 긴장감 속에서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일제히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빅토르 할아버지가 대사관 건물 정중앙 높다란 계양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는 바로 그 지점 앞에 이르자 갑자기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낡고 더러워진 모자를 벗어 경건하게 가슴에 대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한국의 전통 방식 그대로 허리를 깊이 숙여 큰 절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마르고 주름진 이마가 쿵, 쿵, 쿵 소리를 내며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치 그의 온 생애를 통해 쌓아온 모든 감사와 존경, 그리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가 그 육중한 소리와 함께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앙상한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깊게 팬 주름진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을 적셨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숭고하며 거룩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믿을 수 없이 충격적이고도 성스러운 광경에 대사관 직원들은 물론 정문 앞을 지나가던 수많은 폴란드 시민들과 관광객들, 심지어는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현지 경찰관들조차 하던 모든 일을 일제히 멈추고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숨을 죽인 채 그 경이로운 장면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언어도, 국적도, 인종도, 문화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는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공통된 감정, 즉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도 위대한 진심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파동과 깊은 울림이 똑똑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이름 모를 라면 한 봉지의 온정, 그리고 그 작은 온정에 보답하고자 수백 킬로미터의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감사를 표하는 한 연약한 노인의 순수하고도 처절한 마음, 그것은 그 어떤 웅장한 외교적 의전이나 화려하고 장엄한 국가 행사보다도 훨씬 더 깊고 강렬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폴란드 바르샤바의 대한민국 대사관 앞 광장에는 한편의 위대한 서사시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는 그날의 일을 회상할 때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곤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외교관 생활 동안 나는 수많은 국가 원수들의 방문을 수행했고 화려한 만찬과 장엄한 의전 행사를 셀 수 없이 많이 경험했네. 하지만 단언컨대 내 평생의 그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감동적인 연설보다도 그 이름 모를 우크라이나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그 세 번의 큰절이 내 가슴을 가장 뜨겁고도 깊게 울렸네. 그것은 외교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빅토르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대사관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바르샤바 교민사회와 본국 외교부까지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그러나 넓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외교관들과 교민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또 다른 의미와 가치, 즉 단순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고 나아가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빅토르 할아버지는 그 후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의 따뜻하고도 극진한 배움과 함께 그들이 특별히 마련해준 편안한 차량편으로 폴란드 국경까지 안전하게 이동한 후
다시 그리운 고향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낡은 배낭 속에는 그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양의 다양한 한국 라면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라면들은 분명 그의 남은 가족들은 물론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자 생명의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어느 작은 마을의 임시 거처에서 빅토르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콤한 한국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그 특유의 감칠맛에 크하고 만족스러운 감탄사를 터뜨리며 머나먼 이국 땅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났던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과 자신이 바쳤던 진심, 어린 감사의 순간을 흐뭇한 미소와 함께 추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주들은 할아버지로부터 그 기적과도 같은 라면 이야기를 전래동화처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며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고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빅토르 할아버지의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베푸는 아주 작은 친절이나 관심, 우리가 나누는 소박한 음식 하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이어주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될 수도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의 표현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이나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훨씬 더 큰 힘과 가치를 가지며 또 다른 감동과 선행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합니다. 어쩌면 오늘 밤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혹은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무심코 끓여 먹는 라면 한 봉지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간절한 생존의 이야기, 혹은 국경과 인종을 넘나드는 뜨겁고도 순수한 감사의 사연이 진하게 배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새삼 우리 식탁 위에 놓인 라면 한 봉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빅토르 할아버지들이 하루빨리 전쟁의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다시금 웃음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국적도 모르는 이웃들의 아픔에 기꺼이 공감하며 조건 없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과 위대한 영혼들에게 깊은 존경과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